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개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집단 안에서 그 의미를 갖는 일부분으로 볼 것인가? 이 관점은 법이 인간의 어떤 점을 보호하고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죠. 이렇게 보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이 두 가지를 놓고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오경웅 박사는 여기 하나를 더해서 인격주의라고 하는 것을 넣습니다. 그의 인격주의는 기독교적 사고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걸 종교로 바라보면 좀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법철학에서 기독교적 사고는 종교를 떠나서 엄연히 역사적으로 문명의 축을 이뤄왔죠. 그리고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학, 법철학에서 기독교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동양 문명과 전통적 사고를 얘기하면서 유교와 불교를 종교로 취급해서 이걸 빼고 나머지만 갖고 이야기하자는 말과 같죠. 오경홍 박사의 접근이 탁월한 것은 노자의 도덕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서양의 동양적 사고를 소개할 만큼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가 무리 없이 녹아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자신만의 관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건 오경홍 박사는 결론부터 말해 기독교적 사고와 전통은 집단주의는 아니고 개인주의에 가깝지만 엄밀히 말해서 개인주의가 아닌 인격주의라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적 전통이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로 놓기 때문에 나오는 당연한 규결이라고 하죠. 인간이 목적이며 사회는 비록 필요한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것이 기독교적 사고의 바탕입니다. 일단 기독교적인 사고와 집단주의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집단주의적인 파시즘이나 공산주의, 파시즘이나 공산주의에게 집단은 지극히 중요하지만 그 개별적 구성원은 정치체의 세포들로서 지니는 정도의 중요성 외에는 달리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집단이 목적이고 개인은 단지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가에 의해 창조된다. 국가 위에 법이 없으며 인간에게 고유한 생리적인 자연권이란 없다. 국가는 줄 수도 있고 그 국가는 박탈할 수도 있다. 정치, 사회의 이해관계가 옳고 그름의 유일한 기준이다. 그러면서 구소련, 과거 소비에트죠. 과거 소비에트 형법에 나와 있는 법의 목적을 소개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에트 형법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범한 자들에게 본법에서 규정하는 사회 방위의 수단들을 적용함으로써 노동자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 및 확립된 질서를 보호하는 데 있다. 이런 정신, 이런 취지는 중국 헌법 제1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제1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헌법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의 계급이 지도하고 노동자 농민연맹을 기초로 하여 인민민주 전제정치를 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 제도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은 금지된다.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계급 정치이면서 아예 전제 정치를 하겠다고 헌법에 명시해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의 특징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안드레이 야누아리에비치 비신스키, 우리가 줄여서 이제 비신스키 이렇게만 얘기하는 소련의 법률가이자 외교관이 있었습니다. 1930년대 그 스탈린의 대숙청 기간 동안 소련 검찰총장을 했던 인물인데 자백을 증거의 여왕으로 신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소련의 외무부 장관까지 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또 소비에트에서 갖고 있는 그 전체주의, 그 집단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은 지배계급의 의지를 표현하면서 법 질서를 통해 확립된 행동 규정들, 그리고 국가 권위에 의해 승인되는 관행과 공동체 삶의 규칙들로서 그 집행을 통해 지배계급에 유익하고 수용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와 사회 질서를 수호 보장 및
발전시키기 위한 규범의 총체이다. 비신스키에 의하면 소비에트 법은 노동자들의 권위에 확립된 규칙들 및 그들의 의지의 총합이다. 이러한 규칙들의 효과적인 작동은 사회주의 국가의 전폭적 강제에 의해 담보된다. 그 목적은 노동자들에게 유익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관계들과 방식들을 방어, 확보 및 발전시키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경제체제, 삶의 양식 및 인간의 의식 속에 있는 자본주의와 그 잔재를 종국적으로 완전하게 청산하는 것입니다. 여기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 속에 있는 자본주의와 그 잔재를 완전하게 청산한다. 인간의 머릿속을 국가가 들어가서 쓸어내고 청소하고 국가가 의도하는 대로 부팅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인간, 사람을 사회의 한 부품, 기계 부속품 정도로 보는 집단주의 국가에서 법이라고 하는 걸 쓰는 방식입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과 같은 여전히 일당 독재를 고수하는 국가들의 법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공산주의는 공동선을 국가 내지 특정한 계급의 집단선과 완전히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농민이나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국가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죠. 오히려 사회적으로 위험한 존재로 무자비하게 숙청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국가는 하나의 계급과 동일시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인민을 통제하고 누르기 위한 일종의 강제 규칙이 있어야 되긴 하겠는데 거기다가 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 법인가 보다 이렇게 취급되는 것이 맞을 것 같죠. 그런데 이걸 또 진지하게 석사 논문으로 쓴 사람이 있습니다. 조국당의 조국 교수인데 그가 1989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으로 제출한 것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 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입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과 형법 이론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다뤘다는데 솔직히 무슨 학문적 가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논문은 또 일본 서적을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뺏겼다는 혐의로 표절 논란이 있기도 했죠. 자, 어쨌건 오경훈 박사는 무지막지한 소비에트 형법과 그 주석을 보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논리적 목적을 향해 강박적으로 나아가는 전형적 모습이다. 지배계급의 의지가 법의 본질이고 이성은 의지의 신요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성이 의지의 신요로 전락한다는 건 예링이 그해져서 법을 위한 투정에서 말한 것처럼 저울이 없는 검, 다시 말해서 야만적인 검이 되고 만다는 거죠. 예링이 말하는 저울은 이성, 검은 의지인데 제갈 물려지지 않은 의지는 변덕과 충동이죠. 나아가 광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계급적 광기, 군중적 광기, 최고 권력자 1인의 광기이고 이건 전근대적인 절대 군주보다 어떻게 보면 못한 야만적 시대로 간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걸 목도하고 있기도 하죠. 그나마 옛날 왕은 제대로 군왕 교육도 받고 체면과 명예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경훈 박사는 기독교적 법전통, 법철학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과 마르크스 공산주의 철학을 비교하면서 기독교적인 사고가 집단, 사회를 그 자체로 목적으로 하는 사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그 하버드 로스쿨의 법철학 교수였죠. 론 루보이스 풀러의 말을 인용합니다. 풀러라는 분은 법실증주의를 비판하고 법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규율하는 도덕적 체계다 이렇게 주장했던 분인데 풀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체적인 모든 관점에서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와 마르크스 공산주의 철학은 양극단에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대전제의 거의 대부분은 소비에트법 및 윤리적 교리와 반대된다.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정립함에 있어 그 자신이 책임지는 주체라는 점, 형벌은 일종의 고의나 과실에 근거하며 비례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 윤리적 및 법적 문제는 특정한 사회의 경제 조직과는 무관하게 합리적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 모든 명제들에 소비에트 학자들은 반대할 것이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와 마르크스주의 사이의 차이라면 토마스 아퀴나스도 어느 사람의 공동체가 하나의 실질적인 유기적인 전체가 돼서 개인을 떠나서 명령하고 그 자체로서 독자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이런 주장 확실하게 반대합니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궁극적인 실체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고차원적인 합성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적인 사고는 사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개인주의인가? 오경훈 박사는 개인주의와 인격주의를 구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경훈 박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인격주의와 개인주의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는 그러니까 인격주의죠. 인격주의는 인간을 온전한 도덕적인 인격으로서 취급하나 개인주의는 주로 경제적 단위로 취급한다. 예를 들어 인격주의가 노동의 존엄성에 방점을 둔다면 개인주의는 노동을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단순한 상품으로 본다. 개인주의가 거의 자연적 권리만을 생각할 때 인격주의는 자연적 의무도 아울러 고려한다. 물질은 쪼개고 개별화시키는 원리를 그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는 물질주의로 기울기 쉽다. 반면 인격의 원리는 정신이다. 따라서 인격주의의 목표는 인간의 완성에 있는데 그것은 사랑과 정의를 배양하지 않고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 아마도 오경훈 박사가 주목한 것은 이것 같아요. 집단주의, 사회를 그 목적 자체로 생각하는 그 바탕에는 사실 유물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주의가 극단으로 가면 사실 유물론과 거의 흡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집단주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개인주의도 아니고 결국 인격주의로 우경 박사 얘기하는 사랑, 정의 이런 것은 유물론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1953년 인간의 존엄에 관한 미국 주교 성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경 박사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는 상반되는 양극단을 피하는 바 두 가지 모두 자유에 대한 잘못된 개념 위에 서 있다. 개인주의라는 제어되지 않는 자유는 개인에게 사회를 무시할 권리를 부여하고 다른 한편 집단주의는 무제한의 독재의 자유를 통해 개인을 하나의 민족이나 계급 속으로 흡수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에 줌으로써 선택의 자유를 말살한다. 개인주의의 잘못된 자유는 해방을 개인적 방종으로 정의함으로써 사유를 파괴하고 독재의 잘못된 자유는 개인의 인격을 파괴할 독재자에게 부여된 권한을 자유로 보고 이 권한은 사회의 필요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인간을 파멸시킨다. 아주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갖고 있는 그 위험성 이걸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오경호 박사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도 아닌 제3의 인격주의가 바로 기독교적 법사상의 바탕이라고 정리한 뒤에 공동선을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공동선은 뭐냐?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인간으로서 부여받은 생내적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은 만인에게 공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선의 개념 속에는 국가나 다른 사회 조직의 집단적인 이익이 포함되지만 그러나 이런 집단적 이익은 어디까지나 법의 1차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목적이 아니죠. 궁극적인 공동선은 하나님이고 개별적 인간과 사회는 모두 하나님과 그분의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내 선언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심지어는 왕까지도 하나님과 법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인간은 비로소 온전히 자유롭고 온전히 평등하고 온전히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경 박사는 이렇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하더라도 법의 온전한 완성은 사랑이다.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공동선이 하나님이니까 결국 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런 결론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겁니다.